안녕하세요. 오늘 그 1트랙 세 번째 세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지탱하는 DCOS 기반의 반자동 데이터 센터의 발표를 맡게 된 김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름이 되게 거창한데 사실 그렇게 거창하게 지어놓고 조금 후회를 했고요. 제가 이렇게 외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게 처음이라서 미흡한 점이 많은데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름은 김준형이고요. 현재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스타트업에서 토스라는 금융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서버 개발자이고요. 현재 저희가 이제 데브옵스와 SRE를 지금 채용 중인데 제가 작년 2017년 3월에 입사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쪽 롤이 없어서 제가 DCOS 구축을 담당을 했었고요. 그 전 회사에서 이제 연구한 것까지 해서 DCOS는 총 1년 6개월 정도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DCOS를 어떻게 구축을 완료를 했는지, 그리고 DCOS가 서버 개발자 입장에서 어떤 편리함을 주는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고요. 쉬는 시간에 보니까 DCOS 광고가 엄청 때려대던데 그게 이제 제 발표에 맞춘 건지 원래 스폰서가 그렇게 붙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예, 먼저 저는 일단은 DCOS 구축 전에 데이터 센터라는 거에 대해 이제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용이 전체적으로 서버 개발자가 편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이제 관점에서 얘기가 진행이 될 거고요. 토스에 구축해놓은 서비스랑 살짝 프레젠테이션이 이제 틀린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미비점 보완하다 보니까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투비 모델이고 현재 에즈이즈랑 간극이 있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프레젠테이션 내용이랑 완전히 동일해질 걸로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이 세션은 DCOS에 대한 이제 테크니컬한 내용을 가르쳐 드리려고 준비된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요청을 받은 건 이제 사용했던 경험담 위주로 해서 좀 공유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 그런 연락을 받아서 그래서 유즈 케이스들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편리한지 뭐 그런 내용을 좀 중심으로 얘기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COS가 서버 개발자에게 왜 좋은지를 알려면 먼저 서버 개발자들의 페인 포인트가 뭔지를 짚을 수 있어야 그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좀 받고자 경험담을 한두 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 예, 많이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새로 오셔서 얼마 안 된 분이 새로운 피처를 만들었어요. 피처를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 다 하고 서버에 이제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이브 서버 어디에다 올려야 될지 이제 판단을 못 하겠는 거죠. 그럼 이제 팀원분한테 여쭤볼 거예요. 어떤 서버에다가 새로 만든 거를 올리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어디 있는 서버에 좀 그게 온 지 얼마 안 돼서 서버 가용량이 많으니까 그쪽에다 넣어 놓으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예, 서버가 다운이 됩니다. 테스트할 때 그런 케이스가 없었는데 꼭 라이브로 돌리면 갑자기 리소스 치솟으면서 서버를 죽여버리는 케이스들이 나타나죠. 그렇게 되면 그 서버에 같이 돌고 있던 다른 라이브 서비스들도 다운이 되고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예, 또 다른 케이스, 이것도 이제 전에 팀에서 겪었던 경험담인데요. 이제 서버에 집어넣고 로그 수집을 하고 싶어서 팀원분한테 여쭤봐요. 로그 수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피셜하게 스탠다드 로그 시스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 로그 팀에 연락을 하면 일단 데몬 설치해 줄 테니 그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어디에서 보면 된다라고 이제 답을 해주세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며칠 뒤에 서버가 죽었는데 보니까 로그 로테이트 설정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풀려서 서버가 죽어버렸습니다. 예, 한 가지 더 공유를 할게요. 이건 제 직접 경험담인데 REST API를 새로 했어요. 근데 REST API
아시겠지만 이제 HTTP로 구축이 되는 거고,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보통 도메인과 패스 기준으로 해서 API들이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DNS 설정을 좀 받고 싶어서 여쭤봤더니 플랫폼 팀에 이제 지라를 날리면은 대응을 해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그랬더니 저희 워킹데이 이틀이 사라졌습니다. 많이 바쁘신 분들이더라고요. 연락도 잘 안 되고 어떻게 하긴 했는데 이틀이나 걸려서 이제 DNS 설정을 한 거는 좀 가슴 아픈 일이었죠. 그래서 이런 경험에 비추어 서버 개발자가 그 개발을 끝낸 뒤에 이제 라이브로 배포를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의식의 흐름,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이제 약간 난감함을 한 번씩 느끼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다운이 되지 않을 만한 충분한 리소스가 있는 서버를 찾아내야 되고요. 그러면은 특정한 서버에다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서비스를 하려면 보통 한 대만 돌리진 않잖아요. 막 시작한 스타트업이 아닌 이상 두 대, 세 대로 가용성을 확보를 할 건데, 로드 밸런스에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특히나 로드 밸런스는 다른 서비스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잘못 건들면 그것도 이제 장애로 연결되기 때문에 많이 불안 요소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로드 밸런서에 잘 연결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REST API를 위해서 이제 도메인이나 패스 라우팅 설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DNS만 설정했다고 이제 끝나는 건 아닐 거고, 그러면 맨 앞단에 있는 L7 로드 밸런서로 들어왔을 때 내가 지정한 도메인 패스로 서버들한테 트래픽이 오는지를 설정을 해야 될 건데, 이것도 로드 밸런서만큼이나 설정이 좀 민감한 사항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리퀘스트를 받고 리스폰스를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환경까지도 다 꾸몄다고 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서비스가 똑바로 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장애라든가 아니면은 정상 동작했지만 CS 상으로 커스터머가 어떤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로그가 필요하겠죠. 그럼 로그 수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어디에다가 로그를 수급을 해야 되고 그 저장된 로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또 이제 탐색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도 마찬가지겠죠. 정상 동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서비스의 퀄리티가 좋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봐야 될 건데요. 그런 것도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게 준비되었을 때 서비스가 성장을 해서 트래픽이 늘어나요. 트래픽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스케일 아웃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최악 케이스에는 1번에서 5번을 다시 한 바퀴를 이제 돌아야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서버에다 넣어야 되는지 추가적인 서버 확보하고 그 연결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게 다 정리가 됐다고 했을 때 이제 만약에 갑자기 서버가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물리 서버가 다운이 됐을 때 이걸 페일오버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보통이라고 말하긴 뭐하고 이제 제 경험상으로 예전에는 보면은 그냥 알람 켜놓고 죽으면은 수동으로 막 서버 찾아가지고 그쪽에다가 파일 옮겨놓고 이러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봤죠.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더 스마트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단 토스에서는 더 어려운 게 저희는 이제 핀테크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규제를 받아서 AWS나 구글 클라우드, 헤로쿠 같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IDC의 모든 거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IDC의 구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용성을 확보하거나 시스템을 유연하게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3월에 입사를 했을 때는 이제 서버가 2대인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서비스 서버만 이번에 새로 입고되는 것까지 한 15, 20대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는 그 하도비나 이런 쪽은 완전 별도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안전하게 뒷받침할 백엔드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DCOS를 도입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토스의 백엔드를 간략하게 도식화하면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요. 일단 매트릭과 로그 시스템은 안전하게 이제 별도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DCOS 클러스터는 DCOS 클러스터대로 따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기술 스택을 로그는
ELK로 가져가고 매트릭 쪽은 텔레그래프 인플럭스 DB 그라파나 조합으로 가져갔습니다. 이제 DCOS 상에서는 로드 밸런서로 마라손 RB라고 하는 마라손과 이제 궁합을 맞춘 오픈소스를 사용을 했고요. 그 안에서 호스트 서버들의 텔레그래프와 파일빗을 설치를 해서 각각 매트릭과 로그를 카프카 쪽으로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 시스템과 로그 시스템은 카프카에서 이제 컨슈밍을 해가는 방식으로 해서 시스템의 장애라든가 운영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도 카프카를 통해 데이터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DCOS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 마크를 보시면 이제 이 메소스라는 건데, 메소스와 도커 그리고 마라손이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아이고, 뭐지?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네요. 예, 중요할 것 같고요. 서버 개발자 입장에서 편의성을 증대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DCOS가 완료되고 나면 아까 그 7가지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게 약 50여 줄의 제이슨 파일인데 이 세팅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 아무래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백엔드에서 이제 좀 더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서버 개발자가 아무리 새로운 서비스를 새로 만들어서 계속 뿌려댄다고 하더라도 이제 추가적인 옵션을 뭐 더 넣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50여 줄의 제이슨만으로 이미 도커가 있다면, 서비스용 도커가 존재하기만 한다면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을 DCOS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메소스랑 DCOS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제 중간에도 또 설명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메소스라는 이제 기반 기술이 있고요. 메소스는 마스터와 슬레이브로 정리가 되는데, 메소스 마스터는 이제 리소스에 관한 그 정리를 맡습니다. 그럼 슬레이브들은 실제로 서비스들이 돌아가게 되는 물리 서버인 거고요. 이 물리 서버들이 가지고 있는 가용 리소스를 마스터가 계산하고 관리를 하면서 위에 이 마라손 스케줄러라고 불리는 애를 통해서 사용자가 이제 서비스를 요청을 하게 되면, 돌리기를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리소스들을 계산을 해서 알맞은 슬레이브와 협의를 통해서 그쪽으로 도커를 보내서 이제 돌리도록 하는 게 메소스 마라손 도커 조합이고, 이게 캡슐레이션 된 게 이제 DCOS라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다음 내용들을 계속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얘기했던 마라손 메소스 도커, 이게 DCOS 조합이다라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디테일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느 서버에 리소스가 이제 충분히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DCOS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메소스는 아까 얘기를 드렸죠. 아까 그걸 이제 좀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이제 메소스 기준으로 하면 또 메소스 마스터, 메소스 에이전트, 태스크 이런 기준으로 얘기가 되는데, 사실 뭐 태스크는 도커에 그냥 매칭시키시면 되고요. 메소스 마스터 에이전트는 아까 슬레이브라고 지칭했던 그거와 이제 매칭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뜻하는 거는 어떤 것들을 돌리려고 했을 때 이제 마스터가 에이전트들의 요청을 하고 거기에 이제 태스크가 돌게 된다, 이제 이런 그림인 건데요. 지금 이 옆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은 메소스의 마스터 UI 중 일부를 떼온 겁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현재 액티브된 에이전트가 8대, 여기 있는 물리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액티브 에이전트가 이제 8대가 있는데, 그 중에 76개의 태스크가 돌고 있고, 그때 이 8개 에이전트 전체를 보면 124개의 CPU와 471기가의 메모리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 중에 65개의 CPU와 245기가의 메모리가 소모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 디테일인데요. 8대 이제 액티브 에이전트가 IP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토탈 CPU가 보면은 16개짜리가 대부분이고 12개짜리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소모하고 있는지 옆에 같이 병기가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모리에 대해서, 그리고 토스에서는 이제 디스크를 장애를 위해서 이제 중앙화 시켰기 때문에 디스크는 별도로 사용을 하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각각의 540기가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디스크는 현재 사용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메소스에서 리소스가 관리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보여드린 50줄이 채 안 되는 그 제이슨 파일을 뿌리게 되면 DCOS 마스터 UI에서 봤을 때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두려움을 극복시켜주는 방법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해보면, 현재 이 서비스는 6개의 인스턴스를 동시에 돌리려고 합니다. 각 서비스들은 1.5개의 CPU와 8기가의 메모리를 소모를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뿌리게 되면은 이렇게 총 6개의 도커 컨테이너들이 돌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어느 서버에 이제 뿌려졌는지 하고 CPU 메모리가 제대로 할당이 됐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재밌는 모양새가 이제 41번 서버에 3대가 동시에 뿌려졌어요. 총 6대 중에. 그래서 41번 서버에 가서 보면 뿌려진 3대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다 1.5 CPU와 8기가의 메모리를 소모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서비스들이 0.3개 CPU, 3기가 메모리, 2개 CPU, 3기가 메모리,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리소스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스 DCOS 상에서 이 에이전트 노드가 가지고 있는 총 리소스 대비 여기에서 소모하고 있는 리소스의 총 합이 언제나 작다면 새로운 서비스들이 들어올 공간이 이제 확보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거는 현재 소모하고 있는 양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맥스치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최적화를 할 필요는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특징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확하게 이 수치에 대해서 리미테이션을 시스템이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여기 적혀 있는 메모리를 지속적으로 오버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OOM 키를 맞게 돼서 페일오버를 하게 되고요. 대신 CPU는 보통 이제 적게 사용하다가 특정 케이스에 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CPU는 그냥 총합 계산을 위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 용량보다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진 않은데 가끔 이제 CPU가 미친 듯이 튄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 있으면 그때는 좀 조처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공유할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아까 그 제이슨 파일 중에 딱 이 부분입니다. 서비스의 아이디를 지정한 뒤에 인스턴스 6개, CPU 1.5, 메모리는 메가바이트 단위로 적게 돼 있어서 8192 메가바이트, 그 다음에 디스크 사용 안 하고 GPU 사용 안 한다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은 아까 같이 그 리소스를 점유를 하면서 불특정 서버들의 배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얘기를 듣고서는 좀 불안하거나 이상한 게 있을 수 있는데요. 뭐냐면은 뿌려지는 서버도 랜덤이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똑같은 서버에 여러 대가 탑재가 되게 되면은 분명히 포트 컨플릭트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포트를 점유하려고 하다가 점유를 못하면 죽어버릴 건데 그게 어떻게 극복이 되는 거지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건데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마라손하고 마라손 LB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 코디네이션을 하는 매니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연계돼서 연동으로 로드 밸런서를 동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인데요. 도커를 뭐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도커는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내부 포트와 호스트 포트의 비대칭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도커가 다 80 포트를 연다고 하더라도 런타임에 옵션을 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포트와 도커 내부의 80
8080 포트 내지는 8080 포트와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형태를 나타낸 건데요. 서비스 안에서 이제 저희는 보통 스프링 부트 많이 쓰고 있는데 8080 포트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IP의 물리 포트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랜덤으로 열리게 되고요. 지금 이게 마라손 LB라는 게 HA 프록시를 파이썬으로 래핑을 한 건데, 마라손에서 이제 서비스 상태에 대한 변경을 알려주게 되면 마라손 LB에서 HA 프록시 컨피그레이션 자동 변경해서 스테이터스들을 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위에 보시면은 이제 대표 IP 1008번이 로드 밸런스에서 열린 포트가 되고요. 이 1008번에 대해서 이 6대가 로드 밸런싱 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내용을 지금 캡처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제이슨 파일에 포함이 된 건데요. 라벨이라는 곳에 HA 프록시 그룹이라는 걸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포트 매핑은 도커의 디스크립션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서비스 포트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HA 프록시 그룹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로드 밸런서를 하나만 쓰진 않잖아요. 아마 AWS 쓰시는 분들은 ELB를 엄청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로드 밸런서들도 HA를 위해서 여러 대를 띄우지만 그거에 대해 이제 그룹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HA 프록시 그룹을 지정을 하게 되면 지정한 그룹의 로드 밸런서하고만 연결이 되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컨테이너 포트, 호스트 포트, 서비스 포트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컨테이너 포트는 도커 안쪽에 뭐가 열리느냐, 호스트 포트는 물리 서버에 무엇을 열 거냐, 서비스 포트는 로드 밸런서에 어떤 포트를 열 거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호스트 포트가 제로라는 거는 물리 서버를 랜덤으로 열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조합이 되면 익스터널 그룹에 있는 로드 밸런서들한테 서비스에 1008번 포트를 로드 밸런싱 하도록 연결을 시키고 싶은데, 컨테이너 안쪽에는 11322번 포트가 열려 있다. 근데 이게 호스트에서는 어떻게 열리든 상관을 안 하겠다라는 이제 마킹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간략화 하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로드 밸런서가 있고 도커들이 모두 같은 포트를 열고, 근데 호스트 포트는 랜덤 포트를 열기 때문에 같은 서버에 들어가든 서버가 분리되어 있든 상관없이 포트 충돌 없이 로드 밸런싱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도메인 라우팅 설정인데요. 방금 전에 한 내용은 사실상 L4 로드 밸런싱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REST API 같은 걸 확장을 하고 싶을 때 과연 어떻게 장애 없이 빠르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건 역시도 굉장히 간단하게 DCOS에서는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아까 HA 프록시 그룹 익스터널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패스와 vhost라는 필드가 있는데, 이 두 개는 각각 도메인에 대한 도메인과 패스에 대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host라는 건 HTTP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헤더의 호스트 필드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를 보고 라우팅 할 서비스를 결정을 하는데 힌트를 주는 거고요. 만약에 아직 서비스가 작다면 아마 모놀리틱 구조로 여러 개의 서버가 있고 그 서버들이 각각 자기 도메인을 점유할 수도 있는데, 서비스가 계속 커지다 보면 같은 서비스 그룹 내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내에서는 같은 서비스 도메인으로 묶이지만 그 안쪽에 여러 개의 서버들이 이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패스까지 이용을 해서 라우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스트에서는 컴마로 도메인을 구분하고 패스에서는 스페이스로 패스들을 이제 구분을 하도록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하게 되면은 마스터 UI에 가게 되면 컨피그레이션이 먹었다는 증거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마라손 LB 내부의 HA 프록시 컨피그레이션을 이제 까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URL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버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냥 브라우저에서 확인이 가능한 내용들인데요. 예, 아까 1008번에 대해서 6대가 로드 밸런싱이 되고 있는데, 이게
HTTP in이라는 프론트엔드의 80 포트에 다시 다 모입니다. 그래서 백엔드를 앱 라이브 1008이라는 걸 쓰겠다고 여기에 이제 명시가 돼 있죠. 그걸 쓰는데 이제 조건은 뭐냐? 패스가 이거고 호스트는 요거를 쓰면은 이 백엔드를 쓰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도 지금 비슷한 패턴들이 계속 보이죠. 그래서 80 포트로 들어오게 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호스트와 패스를 보고 자동 라우팅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스에서는 이제 맨 위에 HA 프록시에서 중요 도메인에 대해서 먼저 라우팅을 걸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와일드카드 형식으로 해서 서브 도메인은 무조건 다 DCOS로 유입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희는 서비스는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 계속 개발자 숫자는 일정 수준으로 압축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팀을 만들어서 롤을 해서 뭐 규제를 아직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도메인을 본인이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냥 제이슨 컨피규레이션에 적어 넣기만 하면은 새로운 도메인들이 계속 확장이 되고 그게 자동으로 로드 밸런싱 되고 도메인 라우팅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드 밸런싱도 됐고 라우팅도 됐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로그를 어떻게 이제 수집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 뒤부터는 정말 더 간단한 얘기들인데요. 일단 저희 쪽에서 로그 수집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도커에서 스탠다드 아웃이나 스탠다드 에러 파이프라인으로 그 로그를 내보내게 되면 이게 파일 bit이 수거를 해 가게 되고 파일 bit이 카프카에 집어넣으면 로그 스태시가 카프카에서 컨슈밍을 한 다음에 엘라스틱 서치에 집어넣게 되고요. 그럼 엘라스틱 서치에서는 이 로그들을 의미 있는 내용으로 파싱해서 아시겠지만 엘라스틱 서치는 이제 검색 엔진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로그를 검색하기 용이한 형태로 파싱이 자동으로 되게 되면 그걸 이제 개발자들은 키바나에서 검색을 함으로써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의문이 드실 수 있는 게 도커에서 스탠다드 아웃, 스탠다드 에러로 뭐 뽑는 거야. 로그를 뭐 콘솔 로거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프린트F를 찍어도 되고 스탠다드 시스템 아웃 프린트를 해도 될 건데 그걸 파일 bit이 도대체 어떻게 가져가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도 DCOS가 자동으로 다 해줍니다. 예, 이거는 마스터 UI 중에 서비스에 있는 그 태스크, 그러니까 개별 도커들의 로그를 볼 수 있는 실시간 로그 확인 창이고요. 물론 여기에 뿌려지는 거는 이제 웹 UI다 보니까 매우 한정적으로 보여주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DCOS는 로그 로테이트하고 그 RCS 로그를 이용을 해서 도커의 스탠다드 파이프라인을 끄집어내서 그걸 파일에다가 집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별도의 로그 설정 없이 그냥 콘솔에 뿌리는 것만으로도 수집이 가능하게 하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는 DCOS가 이렇게 다 취합해서 끄집어내서 파일로 쓰는 거를 이제 파일 bit이 가져갈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때 그 파일 bit의 설정 파일은 DCOS 인스톨레이션 페이지에 보시면 한 장으로 매우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카피해서 파일 bit 설정에 넣고 돌려버리면 자동으로 다 수집이 되는 그런 간편함이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서버를 설치할 때마다 그 서버들의 로그를 수집하는 어떤 서비스 성격의 데몬들을 설치를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로그 로테이트가 설정이 안 돼서 하드 풀나서 죽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곤 했는데 여기에서는 DCOS가 수집해가는 그 파일에다가 수집기만 하나 달아주게 되면은 아무리 서비스가 확장이 되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후작업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서비스에 대해서 그 로그 메시지들을 이제 어떻게 검색하는지가 나오는 건데요.
보시면은 소스랑 메시지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는 어디에서 가져왔냐, 메시지는 실제로 뱉어낸 로그 메시지에 대한 건데요. DCOS와 메소스는 서비스 네임을 기준으로 도커의 이름을 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네임을 가지고 소스에다 대고 검색을 하게 되면 그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 검색이 될 수가 있고요. 옆에 그 로그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가 생겼을 때도 로그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작업 없이 그냥 도커로 뿌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키바나 가서 그냥 로그 검색해버리면은 그럼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것도 모두 취합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럼 이제 로그가 이렇게 간단하게 취합이 되면 매트릭 수집도 당연히 비슷한 형태로 될 거라고 기대를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매트릭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호스트 서버가 있고 서버에다가 이제 텔레그래프를 설치를 해 놓습니다. 그때 이제 텔레그래프의 인풋으로는 시스템 매트릭과 도커 매트릭 두 가지에 대한 거를 풀 세팅을 걸게 되는데요. 그러면 텔레그래프가 알아서 이제 카프카로 가져가고 카프카에서는 텔레그래프에서는 다시 카프카에서 빼온 다음에 인플럭스 DB에 집어넣게 되고, 그럼 그라파나 대시보드에서 인플럭스 DB의 내용을 불러와서 대시보드를 그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더 간편한 거는 로그는 이제 DCOS가 출력하는 그쪽 파일에 대해 파일빗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텔레그래프는 일반적인 매트릭 방식대로 그냥 설치를 하면 모든 게 이제 끝난다는 게 좀 더 간편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물리적인 서버에 대한 대시보드를 캡처를 해온 건데요. 이거는 DCOS가 굳이 아니어도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바겠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도커로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CPU 사용량과 메모리 사용량에 대한 그 대시보드를 24시간짜리를 하나 캡처를 해온 거고요. 현재 6대의 컨테이너가 이제 돌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럼 대시보드에 이걸 뿌리기 위해서 찾아내는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 이제 궁금하실 건데, 그래야 이제 간편하다는 게 좀 얘기가 되겠죠. DCOS에서의 서비스 네임은 마치 디렉토리 구조처럼 슬래시로 구분을 해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근데 메소스 태스크 아이디라는 게 존재하는데, 아까 그 로그 수집하는 키바나 쪽에 소스에서 검색을 할 때도 사실은 이 룰을 그대로 적용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슬래시를 그대로 쓰지 않고 맨 앞에 슬래시를 제거하고 중간 슬래시는 언더바로 치환을 해서 이 아이디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매트릭에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의 매트릭들을 이제 뽑아내고 싶으시면 메소스 태스크 아이디라는 거를 기준으로 서비스 네임을 이렇게 변환하셔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거는 템플릿 형태를 지금 한 거라서 여기 변수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메소스 태스크 아이디에서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찾아내는데, 서비스 네임 닷 아스트레이크 그 뒤에 뭐가 오든지 상관없다. UUID가 오니까 이건 변화무쌍하겠죠. 상관없다라고 하고 그룹 바이 메소스 태스크 아이디라고 묶어버리면 서비스를 뿌리는 즉시 이미 인플럭스 DBN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대시보드를 구성하면 그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어떤 매트릭 수거를 위한 선 작업 없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그림을 보실 수 있는 게, 아까 6개의 컨테이너가 돌고 있는데 지금 여기 12개의 어떤 지표가 있죠. 이거를 보게 되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서비스별로 지표를 볼 때 서버별로 보거나 프로세스별로 봐서 죽었다 살아나고 그러면 이제 판별하기 좀 쉽지 않았는데, 여기는 이제 UUI가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배포 시점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바뀌는 순간들도 다 그래파나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비스가 막 죽어나가게 되면 여기 컬러가 엄청 컬러풀하게 막 바뀌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도 좀 전에 재밌었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매트릭 수집도 다 했고, 그러면은 트래픽이 증가하면은 스케일을 키워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스케일은 어떻게 안전하게 키울 수 있을까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1번에서 5번을 다시 돌아야 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 예, 이것도 간단합니다. 마스터 UI에 보면 스케일이라는 명령이 있고요. 현재 이 서비스는 한 대가 돌고 있고 스케일을 누른 다음에 그럼 몇 대로 스케일 할 거냐. 스케일 인도 되고 아웃도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스케일 개수를 정하게 되면은 그러면 디플로잉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 여기는 5대로 늘어나고 있는 중간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아까 한 대였던 게 총 5대가 됐는데 3대 러닝, 1대 스테이징이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이게 헬스 체크가 다 끝나게 되면은 올 그린이 들어오면서 다시 러닝 5 over 5가 되는 상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페일오버도 중요하죠. 많이 일어나진 않지만. 페일오버는 정말 할 말이 없는데요. 그냥 이것도 다 알아서 해줍니다. 만약에 서버가 갑자기 종료된다. 예, 소프트웨어적인 이유로 도커 내부에서 죽어버려서 도커 컨테이너가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리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 물리 서버가 통째로 다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럴 때는 DCOS가 자동으로 각 서비스들을 재시동을 시켜주는데, 물리 서버가 다운이 되더라도 가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다가 넣어줍니다. 예, 그 아까 휴식 시간에 DCOS 광고에서도 막 엄청 홍보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보고 맨 처음에 딱 보면은 도커의 run always가 생각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현재 돌고 있는 거가 계속 살아나게 되는 거고요. DCOS 상에서는 죽었을 때 완전 재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물리 서버가 죽더라도 더 안전한 곳으로 계속 이동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게 되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무정지 배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사실 45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저희 토스에서는 지금 클라우드보다 더 쾌적한 IDC 환경, 예, 그 누구도 콘솔로 접근하지 않는 서버 환경을 목표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예, SRE 데브옵스 분들이 절실히 부족하셔서 예, 열심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오셔서 같이 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Q&A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먼저 드신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 지표에서 네. 그 카프카랑 메소스 클러스터를 같이 이제 플랫폼에 녹여 쓰시고 계시는 걸로 봤는데, 네. 주키퍼 클러스터는 동일한 걸로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예, 주키퍼는 DCOS의 DCOS 마스터가 주키퍼를 이용을 해서 코디네이션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키퍼를 따로 분리하기에는 조금 낭비인 것 같아서 카프카의 주키퍼는 DCOS 마스터의 주키퍼를 쉐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 마라톤 LB도 결국에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달 구상해서 스위치를 붙이거든요. 스위치를 쓰시는지 아니면 게임 같은 클라이언트 로드 밸런스 쓰시는지? 제가 그쪽을 깊이가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저희는 그냥 HA 프록시 앞에 있고 마라톤 LB 여러 대 띄워놓고 그래서 N-대-N으로 그냥 연결을 해놓고요. 스위치나 이런 거는 들은 것 같아요. 그쪽 어떻게 이중화를 하신다고 인프라 분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잘 못 알아듣는 부분입니다. 예. 저 메소스랑 이런 거 이제 롤링 업데이트는 어떤 식으로 계속 진행하고 계신가요? 그것도 좀 버든이 있는데요. 1.9까지는 괜찮은데 1.10부터는 완전히 베이스가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검토만 하고 있고, 예, 마이너 업데이트만 진행을 해놓고 메이저 업데이트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두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요. 혹시 DCOS는 그 에디션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에디션을 쓰고 계세요? 에디션인가요? 버전인가요? 에디션은 두 개고 버전이 여러 개. 에디션이 커뮤니티 에디션이 있고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있잖아요. 저희 커뮤니티 에디션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DCOS를 그냥 인터넷과 그냥 격리된 환경에서 설치를 시도하시는 거 아니면은 인터넷과 연결된 환경에서 설치하시는 거죠?
연결된 환경이죠. 예. 인텔리가 그 정리된 환경에서 설치하는 데는 계속 에러가 생겨가지고 이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설치 스크립트 자체가 인터넷에서 뭘 받아오려고 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아마 힘드실 거예요. 예. HA 프록시로 다이나믹 로딩을 하게 되면 HA 프록시 그 CFG 파일이 로딩될 때 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거는 서비스 하실 때 경험해 보십니까? 순단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사실 저희는 그걸 해결했는데 뭐냐면은 마라손 RB에서 변형이 일어날 때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컨피규레이션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ID 기준인데 기본으로 순서 기준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는 그 포트 넘버를 ID로 먹여서 어차피 계속 떠 있으면 포트 번호가 계속 같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희 쪽 분이 계산하기로 0.2%의 컨플릭트 확률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번에 그거를 해시 값을 계산하는 걸로 소스 코드를 아예 덮어쳐서 해결을 하는 걸로 적용을 했습니다. 예, 그럼 한 분만 더 받고 종료하겠습니다. 배치 서버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는 저희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CPU가 정말 원래는 코어가 6개, 항상 6개를 쓰진 않고 순간적으로 하루에 30분 정도 코어를 8개 다 쓰고 메모리 다 쓰고 이러면 배치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가이드를 제가 계속 내보내는 거는 이 안에 메트로놈이라는 배치 시스템도 있어요. 그런 시스템도 중앙에서 관리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다 리소스를 할당하고 하면 그 지정 시간마다 뜨는데 그 가용 리소스가 있는 서버를 찾아가서 이제 뜰 거라서요. 예,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계속 푸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